안녕하십니까. 주식을 접하게 하는 남자 주점남입니다. 조만간 다가올 어린이날을 기념으로 소파 방정환 선생의 모교 대미동초 출신인 주점남이 자식에게 물려줄 만한 종목 삼성생명을 들고 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 대로 주점남이 힌트를 얻는 멀티플 요소를 설명드리며 삼성생명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업이 물건을 팔면 매출이 생기고 여기서 원재료, 인건비, 광고비, 임대료 같은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남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는 대표 멀티플이 PER입니다. 그런데 PER로 가기 전에 손익계산서 위쪽에서 꼭 봐야 하는 비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가 뭐냐? 자동차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나름 최근에 산 차인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법에 들으면서 가격으로 막 조롱받지 않나요? 아니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벌써 이 가격이라고? 이게 바로 감가입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를 보통 이동수단으로 쓰죠. 출퇴근하고 여행 가고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고 없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배달 라이더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라이더분들은 오토바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장비입니다. 오토바이가 있어야 배달을 하고 배달을 해야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이 오토바이의 감가상각은 그냥 손실일까요? 아니죠.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공장, 기계, 설비, 장비를 삽니다. 반도체 회사는 장비를 사고, 통신사는 기지국을 깔고, 항공사는 비행기를 사고, 정유사는 설비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 설비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가치 하락분을 비용으로 이렇게 매출 원가나 판관비로 처리합니다. 그게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보통 매출 원가나 판관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가상각비가 늘어나고 매출 원가가 또는 판관비가 늘어나면 영업이익 얘가 줄겠죠. 여기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아니 우리 노는 게 아닌데 돈 벌려고 장비 산 건데 발바닥에 땀 나도록 식은땀 나도록 이 비싼 설비들을 막 돌리고 있는데 억울할 만합니다. 영업이익만 보면. 배달기사님들은 시티 끌고 짬뽕 배달하니까 그렇게 덜 억울할 수도 있는데 기업들은 거의 할리 끌고 거의 에르메스 배달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잡히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영업이익만 보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억울한 요소일 수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이긴 한데 그 해의 현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비를 살 때 돈은 이미 나갔고 회계상으로 여러 해에 나눠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큰 회사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만 보면 실제로 현금 창출력보다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조금 풀어주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EBITDA.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EBITDA를 기업가치, Enterprise Value, EV와 비교하는 멀티플이 바로 EV/EBITDA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아래로 더 내려가 보면은 기업들은 이자도 내고 자본 조달했으니까 이자도 내고 열심히 일했으면 세금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당기순이익으로 갑니다. 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는 멀티플이 PER이고 그리고 이 이익이 기업의 고간으로 가는 거죠. 자본의 이익잉여금이란 계정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입니다.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은 자본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북밸류 장부 가치가 늘어납니다. 이 장부 가치를 가격과 비교하는 멀티플이 바로 PBR입니다. 결국 멀티플은 어려운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어느 부분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ER입니다. PER은 제일 유명한 멀티플입니다. 뜻은 간단합니다.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치킨집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치킨집이 1년에 사장님의 손에 남는 순이익이 1억 원입니다. 근데 이 치킨집을 10억 원에 판대요. 그렇다면 PER은 10이 나옵니다. 왜냐? 1년에 1억 버는 가게를 10억에 사는 거니까 지금처럼 계속 벌면 10년 벌어야 본전입니다. 이게 바로 PER입니다. PER이 5배면은 5년 벌어야 본전. PER이 10배면 10년 벌어야 본전. 그리고 PER이 30배다. 그러면 30년 벌어야 본전. 그러니까 PER은 쉽게 말해 본전 회수기간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장사로 오면 이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눕니다. 그게 바로 EPS입니다. 회사가 1주당 얼마를 벌었냐는 뜻입니다. 그러고 주가를 EPS로 나눈 값이 PER입니다. 정리하면 EPS는 한 주당 이익, 그리고 PER은 그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냐, 즉 주가가 1주당 이익의 몇 년치를 미리 반영하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조도 중요합니다. 결국 PER이 늘어나려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EPS가 줄어드는 방식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주식은 저PER이잖아요. 저평가된 주식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EPS가 올라가거나 가격이 내려가거나 이겠죠?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기업이 PER 30배, 50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년, 50년 벌어야 본전인데 이걸 왜 사는 거지? 그 이유는 시장이 지금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익 증가를 미리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선반영이라고 하죠. 결국 PER이 올라가는 이유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만약 어떤 제약사가 탈모약을 한번 개발했어요. 미친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그 신약이 막 전 세계 대머리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이익 끝내주겠죠. 그러면 지금의 PER이 50배가 비싸 보여도 나중에 이익이 커지면은 EPS 커지면은 PER이 낮아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앞으로 이익이 확 늘어나면 싸질 수 있다. 이 기대에 한번 배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PER은 이익이 비교적 안정적인 업종이나 앞으로 이익 성장성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업종에 잘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료, 소비재, 브랜드 기업, 플랫폼, 제약, 일부 성장 기업처럼 이익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기업에 자주 씁니다. 반대로 조선, 해운, 철강, 정유처럼 이익이 사이클을 크게 타는 업종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고점일 때 PER이 낮아 보이는 착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만 갑자기 돈을 엄청 벌어서 PER이 3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익이 반토막 나면은 갑자기 안 싸집니다. 아까 PER 구조 기억나죠? 주가가 그대로여도 이익이 줄어들면 PER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이익 고점에서 PER 3배라고 해서 무조건 싼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지금 이익이 고점일 수도 있는데? 라고 보고 낮은 PER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PER을 볼 때 핵심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이 이익이 반복 가능한 이익인지, 앞으로 늘어날 이익인지, 아니면 사이클 고점에서 잠깐 나온 이익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PER은 반드시 이익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PER 예시로 저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TSE 한번 가져왔습니다. TSE와 말씀드렸던 해외 경쟁사들 있죠? 여기 대장님 보이네요? 폼팩터. PER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대장님 폼팩터의 PER은 71배 정도. 근데 TSE는 28.4배. 완전 싸다. 물론 TSE가 글로벌 1등 기업은 아닙니다. 규모도 다르고 고객사도 다르고 시장 지위도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프로브카드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인데 해외 경쟁사 대비 멀티플 차이가 너무 크다면 투자자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할인이 정당한가? 아니면 시장이 아직 덜 반영한 건가? 저는 덜 반영한 거에 포커싱을 했죠. 그래서 TSE에 주목을 했던 겁니다.
다음 사례로 오리온과 삼립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둘 다 음식료입니다. 오리온은 뭐 잘 아시죠? 초코파이. 그리고 삼립은 호호, 삼립 호빵, 호빵을 팔죠. 그런데 PER은 이렇게 15.03, 30.65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둘 다 간식 파는데 왜 PER이 이렇게 다르지? 이게 바로 PER 분석의 시작입니다. PER이 높다는 건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이익을 더 좋게 본다는 뜻입니다. 오리온은 브랜드력, 해외 성장성, 수익성 측면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림은 호빵, 베이커리, 식품 유통이라는 익숙한 사업을 하지만 내수 비중, 원재료비, 인건비, 물류비 부담 때문에 낮은 PER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리온이 더 낫죠. 이래서 한번 차트를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이게 말로만 보면은 삼립이 저 PBR이어야 되고 오리온이 PER이어야 되고 오리온이 고 PER이어야 되는데 근데 삼립이 PER이 더 높단 말이죠. 삼립이 30이란 거죠. 그렇다면 오리온이 싸구나. 매수세가 붙어서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러고 삼립, 야 오리온도 15배인데 니들이 왜 30이냐? 주가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리온도 15배인데 니네가 왜 30이냐? 호빵 먹으면 뭐 머리카락 자라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으니까 주가가 이 모양인 거죠. 핵심은 PER입니다. 시장은 단순히 지금 뭘 파느냐보다 앞으로 이익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를 봅니다. 즉 PER이 낮다, 높다만 보면 안 됩니다. 왜 낮은지, 왜 높은지, 그리고 앞으로 이익이 커질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EV/EBITDA입니다. 이름부터 어렵죠. EV/EBITDA. 이거 처음 보면 약간 외계어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회사를 빚까지 포함해 통째로 샀을 때 영업현금 창출력이 몇 년 만에 본전을 뽑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이제 한번 짬뽕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네에 짬뽕집이 있는데 여기 사장님이 아주 얼리 어답터세요. 이제 막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전부 다 기계로 대체해 보겠대요. 그래서 막 자동 웍질하는 후라이팬도 샀어요. 그리고 키오스크도 다 깔았어. 죄송합니다. 키오스크도 다 깔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뭐냐? 시장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철가방인데 거기 안에서 막 짬뽕을 만든대요. 와, 기계 겁나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짬뽕이 1초에 막 몇십 그릇씩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잘 벌죠. 근데 아까 그 철가방 무지하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감가상각비가 엄청 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 철가방을 또 빚내서 샀대요. 와, 그러면 이 짬뽕집을 인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가게 가격만 보면 안 되죠. 장사가 잘 되는 건 맞는데 이 가게한테 빚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 회사를 통째로 사면 그 회사의 빚도 사실상 같이 떠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EV, Enterprise Value, 기업 가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를 통째로 인수할 때 드는 진짜 가격입니다. 공식은 뭐 대략 이렇습니다. 시총 더하기 순차입금이 빚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짬뽕집 가격이 10억 원이다. 10억 원인데 빚이 5억이 있어요. 근데 현금이 또 있다고 하시네요. 현금이 1억 정도 있다. 그러면 현금은 빼서 이 짬뽕집의 가치는 14억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EV입니다. 그 다음 에비타는 아까 말씀드렸죠. 에비타는 다음 사례에서 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비타 사례로 주점남이 가지고 온 기업은 SK텔레콤입니다. 통신사는 전국에 통신망을 깔아야 합니다. 기지국도 세워야 하고 5G 장비도 투자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주파수, 여러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즉 설비 투자가 큽니다. 설비 투자가 크다는 말이 뭐냐?
감가상각비도 무지하게 크다는 말입니다. 여기 한번 재무제표 한번 봐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요 정도 나오는데 상각비를 보면은 야 겁나 크죠? 영업이익 거의 영업이익의 두 배가 넘는 것 같은데 거의 2배, 여기는 한 3배가 넘는 수준의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SK텔레콤에서 그 주주들이 영업이익만 본다? 진짜 억울해서 환장할 구조이죠. 아유, 저희는 이 설비를 깔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매년 이 정도 거의 영업이익의 두세 배를 반영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거를 안 쓴다고 하면은 거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3, 40%가 나오는 기업인데 영업이익만 보면은 너무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에비타. 그래서 이 창출력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한번 나눠보자. 아까 PER에서 주가를 주식당 순이익으로 나눠봐서 이 가치를 알아보자 한 거와 유사한 흐름으로 가는 거죠. 통신사의 장점은 뭡니까? 한번 망을 깔아두면 고객들이 매달 요금을 냅니다.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IPTV 요금. 매달 반복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통신사의 힘입니다. 그리고 통신망은 주점남이 한번 그림 가지고 와봤어요. 규모의 경제. 그 경제학과에서 거의 기초로 배우는 개념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합니다. 기지국 하나를 세웠다고 가입자 한 명만 받는 게 아닙니다. 망을 깔아두면 많은 가입자가 함께 씁니다. 가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 비용보다 매출 증가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단순히 PER을 볼 게 아니라 EV/EBITDA로 같이 봐야 합니다. 이 회사가 빚까지 포함한 전체 기업 가치 대비 영업으로 현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높은 설비 투자, 큰 감가상각비, 규모의 경제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EV/EBITDA 설명에 적합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PBR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삼성생명을 보기 위해 이 PBR이 제일 중요합니다. PBR은 Price to Book Ratio.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 대비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PER이 회사의 벌이를 보는 지표이라면 PBR은 회사의 재산을 보는 지표입니다. 이번에는 응답하라 1988 봉황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금은방 안에 금, 은, 현금, 보석 다 합쳐서 100억 원이 있대요. 태기 아빠 완전 부자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봉황당 아저씨 맨날 태기 뒷바라지만 해요. 왜냐? 손님이 없잖아요. 손님이 없고 그리고 완전 놀이터예요. 그 덕선이 친구들하고 맨날 놀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죠. 파리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금은방을 50억 원에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봉황당의 순자산은 100억 원인데 시장에서는 50억 원의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PBR. PBR이 0.5가 나온다. 0.5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자산 100억짜리의 이 봉황당을 시장에서 여기 채택기사 하면서 200억 원 준대요. 그러면은 PBR이 2배. PBR이 무려 2배가 됩니다. 즉 PBR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부상 재산보다 싸게 거래되냐? 장부상 재산만큼 거래되냐? 장부상 재산보다 비싸게 거래되냐? 상장사로 오면 이 개념 BPS 또는 BVPS라고 하는데 이는 주당 순자산으로서 회사의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즉 한 주당 장부상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가를 BPS로 아까 PER이랑 비슷하죠? 주가를 BPS로 나눈 게 바로 PBR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PBR이 낮다고 무조건 싼 게 아닙니다. 금은방에 금이 많아도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금을 가지고 돈을 못 벌면 계속 시장에서 낮게 평가합니다. 자산은 많은데 수익성이 낮은 회사는 PBR이 낮아도 계속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BR은 뭐랑 같이 봐야 되냐? ROE, Return on Equity, 자기 자본 이익률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진 자본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입니다. 자본 100억으로 10억을 벌 수 있다. 자본 100억으로 10억을 벌 수 있다. 10억을 벌 수 있다. 그렇다면 ROE는 10%겠죠. ROE는 10%. 근데 반대로 2억밖에 못 번다? 그러면 2%겠죠.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다르게 평가합니다. 둘 다 순자산 100억이어도 10억 버는 회사랑 2억 버는 회사랑 PBR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PBR은 그래서 자산과 자본이 중요한 업종. 자산과 자본이 중요한 업종. 대표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 조선, 철강, 유틸리티 같은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은 단순히 올해 이익만 볼 게 아니라 회사가 얼마나 자본을 가지고 있고 그 자본으로 얼마나 돈을 벌고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이 있다면 어떤 주식을 물려줘야 될까요? 주점남이 가져온 PBR을 근거로 한번 보시죠. 단순히 오늘 상한가 가는 주식, 테마가 붙은 주식, 뉴스 하나로 막 20%씩 튀는 주식, 물론 그런 주식도 재밌긴 합니다. 근데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이라면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이 쌓여야 합니다. 배당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시장에서 너무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우리가 아이에게 보험을 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아프길 바라서입니까? 절대 아니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보험 상품은 내가 계속 돈을 내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를 내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보험의 역할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는 질문을 하나 더 던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위험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자산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보험 상품은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하는 장치라면 보험회사의 주식은 보험료를 받아 자산을 운용하고 이익을 내는 회사에 투자하고 하는 겁니다. 즉 보험 상품은 위험 대비이고 보험주는 자산 증식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보험 들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은 보험대로 필요해요. 다만 자식에게 뭘 남겨줄 수 있는가라는 투자 관점에서 보험 상품만 볼 게 아니라 보험회사 주식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PBR입니다. PBR은 회사가 가진 재산, 즉 자본 대비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이라면 적어도 회사 안에 자본이 쌓여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PBR이 낮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저 PBR에 함정도 있습니다. 아까 봉황당 예시 들었었죠. 장부상 자산은 많은데 돈을 못 벌어. 자본은 많은데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아요. ROE가 낮아서 시장에서 계속 싸 보여요. 이런 회사는 PBR이 낮아도 계속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만한 PBR 주식은 단순히 저 PBR이 아닙니다. 좋은 저 PBR이어야 합니다. 좋은 저 PBR의 조건은 우선 오래 살아남는 산업인가, 그리고 자본이 꾸준히 쌓여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 자본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즉 ROE가 괜찮은가, 이 기준에서 보험주는 볼만합니다. 보험은 사람들이 갑자기 안 쓰게 되는 산업이 아니에요. 사람은 계속 늙어요. 병원비 걱정은 계속되고 노후 대비 수요도 계속됩니다. 위험에 대비하려는 수요도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즉 보험은 재미없지만 오래가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고객에서 받은 보험료를 장기간 운용합니다. 단순히 보험 상품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험주를 볼 때는 올해 순이익만 보는 것보다 자본과 운용자산, 그리고 주주환원, 배당이죠. 배당을 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보험 상품은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주식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동안 자산도 같이 자라게 만들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들고 아이가 아프길 바라는 부모님 없습니다. 부모가 진짜 바라는 건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고 동시에 아이의 자산도 같이 우상향, 같이 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 상품이 아니라 보험 주식, 그 중에서도 삼성생명을 보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생명은 자식에게 물려줄 만한 보험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삼성생명 투자 포인트를 PBR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삼성생명의
재무제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삼성생명 재무제표에서 지금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배당 수익률 및 DPS. 배당이란 거죠. 배당이 3,700원, 4,500원, 5,300원. 내년에는 6,050원으로 기대되는 만큼 고배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 캐피털 게인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에 따른 현금 흐름도 예상할 수 있기에 삼성생명이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 넘버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버 2는 여기 재무 상태표예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23년, 24년 기준 1616이었다가 갑자기 25년 12월 198657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25년에 이만큼 올라갈까? 한번 봐볼까요? 이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무려 19.7%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까 23년, 24년이었죠? 23년, 24년 부진하다가 25년 딱 되고 쫙 오르게 되니까 아까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FVOCI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생명은 두 번째 포인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준 홀딩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법적으로 지주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삼성그룹이랑 같이 연동되는 성격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뭐 이런 것도 너무나 매력적인데 생명보험사에서 국내 원탑이에요. 보험업은 재미있는 산업이 아니긴 해요. 근데 쉽게 사라지는 산업도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고 아까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구나. 그리고 삼성생명이 생보사에서 탑일 뿐더러 ROE가 거의 4%대, 5%대가 나옵니다. 생보사에서 이 정도면 정말 탑급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배당을 많이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증식이 메모리 사이클과 맞붙이면서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또한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이다. 그렇다면 삼성그룹에서 이 삼성생명이라는 종목을 떨어지게 과연 놔둘까요? 제가 보기엔 안 놔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본업조차 잘하고 있다. 생보 원탑의 ROE가 거의 4 내지 5%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아이에게 물려줄 만한 주식으로 삼성생명은 매우 적합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간남께서 신재생에너지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막 CS 윈드 막 폭등하고 그러던데, 그렇다면 주점남은 신재생, 근데 지금 들어가기 너무 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신재생 부각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을 들고 한번 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